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방위비, 대북 정책 등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상해보자면 북미 관계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방위비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재선에 성공하면 매우 신속하게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와 달리 조 바이든은 그동안 북한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것도 뻔지르르한 정상회담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며 공언해왔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전직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접촉에는 덜 초점을 맞추고 동맹국들과의 외교 및 실무 단계에서의 외교적 노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브레터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보도를 내놨고, 지난해 북한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을 험담으로 보고 바이든을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하는 미친개로 지칭하며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는 앞으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탑다운을, 바이든 후보는 실무 협의 후 정상 간 합의를 하는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가 빅 이벤트보다는 릴레이 협상으로 선회된다는 것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또한 조기에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제재 유지가 핵심인 전략적 인내를 택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적극적, 포용적 대북 정책을 쓴 바 있는데, 바이든이 과거 두 대통령의 방식 중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전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에 비유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를 이루어낸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3기보다는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토론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해 계획적인 대북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도 우선 한미 관계 강화를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 동안 공백을 이용해 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 모든 사항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다.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그동안 한미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오던 방위비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은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적들에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온 바이든은 민주당과의 전통적 동맹 5호 전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던 방위 현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여유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타결됐어야 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도 협상 틀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하며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시 작전권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현 정권 내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미국의 미온적 입장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로 전세계 교역 물량이 늘어나는 한편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소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로 내다봤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0.1%에서 0.3%가량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한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 개선을 꼽았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실현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비해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 내외로 높아지고 전세계 교역 물량도 0.4%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즉각 철폐하거나 인하하진 않겠지만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전망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R&D 투자와 인수 합병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이든과 한국과의 과거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지난 2001년 8월 상원 외교위원장, 2013년 12월과 2015년 10월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3번의 방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방한 때마다 바이든은 한국의 좋은 기억을 갖고 떠났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바이든과 부시 대통령과의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취임 5개월이 된 부시 대통령이 야당 상원 의원인 바이든을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외교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바이든을 만난 부시는 당시의 친구라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내게 화가 나 있다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정일을 못 믿겠다고 한 것뿐인데 화를 낸다며 이유를 물었고, 바이든은 한국을 민주화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신의 부하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미국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그 뒤에 부시 대통령이 인정사정 없이 햇볕 정책은 실패다, 미국은 빠지겠다고 일갈했다. 때문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은 미국 대통령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데요. 1983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했을 때 인연을 맺은 바이든은 2001년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보좌관으로 바이든을 수행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에 따르면 바이든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메고 있는 넥타이가 멋지다, 내가 그런 멋진 넥타이를 맸으면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 김대중 대통령은 즉시 넥타이를 풀어 바이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넥타이엔 오찬 때 수프가 흐른 얼룩이 있었지만 바이든은 개의치 않고 메고 다니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넥타이라는 힘이 됩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닛산 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비인권적 구금과 압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고 곤 회장에 대한 소송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곤 회장은 이 보고서로 모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발칵 뒤집어진 일본 소식입니다.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부당한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일본 정부가 닛산 자동차 전 회장 카를로스 곤에게 행한 구금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당한 구금에 대해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일본 정부는 곤에게 배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막았고 곤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하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절차를 남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조건 붙잡아놓고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모든 항의와 대항을 못하게 막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문 및 기타 장인,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좌관이 사건을 보고한 보고서에 일본 정부의 만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피고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계속 반복하면서 절차를 남용했다. 또 같은 혐의에 대해 체포를 2번이나 하기도 했다. 이런 체포 구금의 반복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구금은 부당했으며 공정한 사법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굴욕적으로 취급당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인질사법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유엔의 특별보좌관이 몇 달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일본의 입장도 들었지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고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동안 고 회장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이런 인질사법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1월 초에 카를로스 고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만들어진 개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체포 내막부터 시작해서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한 인질사법 특별 카테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엔 보고서에 나온 인질사법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출극 타임라인, 자동차계의 거물, 경제전쟁에 숨겨진 사실, 일본의 인질사법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질사법 카테고리에는 유죄 판결의 93%가 자백을 한 후에 만들어지는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맹비난합니다. 첫 번째는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으로 구금 상태를 부당하게 무한정 끌고 간다고 비난합니다. 일단 붙잡아두고 자백을 받아서 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를 위해 일본은 비정상적으로 긴 구금으로 결국 자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카를로스 고는 2018년 11월 19일에 체포되어서 독방에 129일 동안 임시 구금을 당했습니다. 일본 법은 최대 구금을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곤처럼 경찰과 검찰이 계속 사소한 범죄를 만들어가면서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 검찰의 수법은 살라미 슬라이스라고 해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자백 전략으로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강제 자백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법제도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정의에 대한 절차와 논리를 뒤집는 일본인데 일단 체포 투옥시키고 자백을 하도록 압력을 하고 그 다음에야 유죄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모든 수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자백 시스템은 매일 5시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자백할 때까지입니다. 곤 씨는 세 번째로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구금 조건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129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가족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변호사와의 접촉도 극도로 제한시킨 것입니다.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도 않고 무작정 강압적으로 자백하라고 강요만 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인권적 구금에 대해 해외 언론들도 대서특필할 정도였지만 일본 검찰은 자백을 받을 때까지 무한정 행패를 부렸다는 거죠. 이런 소식이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지면서 벌집 쑤신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유엔이 왜 특정 범죄자 개인의 인권에 간섭하는가? 유엔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조직인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법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엄중하게 항의해라. 고뇌 말만 듣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유엔은 중국이 영토 도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개인 범죄에 대한 의견은 필요 없다. 트럼프의 기분을 알 것 같다. 일본이 유엔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없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엔은 고 회장이 겪은 부당한 구금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의 제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계속 수세에 몰리고 망신살이 해외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반면에
고 내장은 일본 정부를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세게 나가는 고 내장을 막지 못하는 일본 정부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라고 고통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최근 고 내장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검찰이 무조건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할복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일본 검찰과 정부와 닛산은 악랄했고 집요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4일에는 진실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프랑스어로 발행했습니다. 48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며 22유로 약 29,000원의 절찰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서문에는 이 책에는 모든 의문이 거론되고 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힌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는 일본에서 받지 못한 보수가 총액 1,800만 유로 약 237억 원이며 모든 소송에서 이겨 반드시 되찾겠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 내장은 자서전 발간과 웹사이트 개설,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일본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유엔 보고서가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고 내장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면서 고 내장에게 사정을 하면서 매달릴 것인지 눈에 보입니다. 물론 고 내장은 끝까지 몰아갈 것입니다. 프렘프씨는 이 재미있는 곤 시리즈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